만들어야지만, 네. DB 영업도 스킬이나 관리 방법을 잘 만들어 가야지만, 일단은, 죄송합니다. 네네.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DB 영업뿐만 아니라 모든 영업은 결과적으로 대수입 법칙이라는 게 존재하는데요. 그래서 이 DB 영업도 어떤 스킬이나 관리의 방법도 잘 만들어 가야겠지만, 일단 우선은 대수입 법칙을 따라가야 합니다. 근데 이 대수입 법칙이 뭐냐면, 결과적으로 모수가 늘어나면 결국 평균값을 수렴한다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DB 영업을 한다라면 DB 자체를 많이 써야 되고, 그렇게 만들어진 확률 안에서 승률을 올려가기 위한 노력을 해야겠죠. 결국 DB를 많이 사용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청약을 많이 하게 될 텐데, 문제는 이 DB를 어떤 업체에서 어떻게 선정해서 어떠한 방향으로 사용할 것인지가 문제겠죠. 소속된 조직에서 이 DB 영업을 전문적으로 하는 조직이고, 이 DB에 대한 업체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잘 알고 취급하는 조직이 있다라면 그 길을 잘 따라가면 되지만, 만약 그게 그렇게 되지 않아서 별도로 내가 개별적으로 DB를 알아봐야 한다면 일단은 DB 업체의 선정 기준부터 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제가 많은 이제 DB 업체를 또 많은 DB를 사용해 본 입장에서 업체를 알아볼 때 몇 가지 기준이 좀 있는데요. 그 기준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공급 단가인데요. 보통 업계에서 최소 두 번의 가공을 거친 퍼미션 DB의 단가는 보통 8만 원에서 12만 원 정도가 됩니다. 자, 그런데 간혹 이 금액이 너무 낮은 조건으로 공급한다는 곳이 있다라면 조금 원천을, DB를 만들기 위한 원천을 의심한다거나 수집 경로를 조금은 의심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또 조건이 있다라면요. 공급 수량. 공급 수량을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간혹 이제 주문 수량이, 이 최소 주문 수량이 말도 안 되게 적거나 혹은 말도 안 되게 높은 업체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보통 개별적으로 구매를 하게 되려면 DB는 최소 구매 수량이 10건입니다. 그런데 3건, 4건, 5건도 구매가 가능하다는 업체나 혹은 최소 40건, 50건 이상을 구매해야 한다는 업체가 있다면 그런 업체도 과연 정상적인 업체인가, 이 업체의 DB를 믿어도 되는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제 일반적으로 업체에서 개인과 조직에게 구매하는 최소 기준과 단가가 있는데, 그것과 별개로 무언가를 지금 지급을 한다라면 흔히 얘기하는 먹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꼭 고민해 보시고 피하시는 게 상책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DB 업체를 선정할 때 제가 가장 중요시 보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AS 조건인데요. 이제 보시는 게 이제 왼쪽과 오른쪽에 AS 조건이 조금씩 각각 상이한데, DB 결과적으로 우리가 돈을 주고 사기 때문에 반박 거절이나 장기 부재인 경우는 너무 좀 허망합니다. 내가 지불한 비용이 그냥 날아간다는 느낌이 들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인지라 단박 거절도 장기 부재도 AS 해준다. 무조건 만날 때까지 계속 AS 해준다라는 업체들이 간혹 있는데요. 이런 업체도 마찬가지로 피하시는 것이 상책입니다. 지금 이제 제가 이 에이스 기준을 봤을 때 이 왼쪽이 일반적으로 제가 이제 거래하는 업체의 AS 기준이고요. 오른쪽이 이제 제가 와, 이 조건이 대박이다 해서 써봤는데 테스팅 해봤다가 피본 업체의 이제 AS 조건이거든요. 보시면 알겠지만 왼쪽 업체는 상식적인 수준에서 AS를 해준다고 하지만 오른쪽 업체는 단박 거절도 장기 부재도 그리고 심지어 유병자까지도 다 AS를 해준다라는 느낌이면 사실상 거의 계약하기 전까지 다 AS 해주겠다는 느낌이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DB 업체도 결과적으로는 회사이기 때문에 절대 손을 보는 짓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균값에서 표준 분포를 지키는 좀 정상적인 업체를 사용해야지만 그런 업체의 DB를 구매해야지만 후회를 하지 않으실 겁니다. 일단 이렇게 제가 DB 업체의 선정 기준 크게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또 이어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런 조건의 업체를 찾았다라면 이 업체를 또 테스팅을 해봐야겠죠. 일단 뭐 여러 가지 공급 수량이나 공급 단가나 또 그리고 어떻게 보면 AS 조건도 적정 수준이어서 그 업체를 선정했다라면 일단 이 업체의 DB를 사용하면서 이 업체의 DB가 내가 활동함에 있어서 적합한가 적합하지 않은가를 좀 결정하셔야 되는데요.
보통 업체를 테스팅하기 위한 최소 수량은 최소 30건 이상은 사용을 해보고 이 업체와 함께 갈 건지 아니면 다른 업체를 알아볼 건지를 꼭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한 건, 두 건 사용을 하다 보면 그 한두 건이 어떻게 보면 평균값을 수령하지 않을 확률이 매우 높거든요. 그래서 최소 30개 이상은 써보고 이 업체의 타율을 조금 계산을 해보고요. 타율이 괜찮게 나온다라면 이 업체와 이제 계속 거래를 해 나가시고 DB를 구매하셔야 되는데 DB를 구매하실 때 월 사용 그 수량은 최소 10건 정도는 사용을 하셔야 의미가 있습니다. 간혹 한 건, 한 달에 한 건, 한 달에 세 건, 한 달에 네 건, 이렇게 5건 미만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신데요. 물론 이 5건을 사용해서 좋은 성과가 날 수도 있지만, 결국은 확률이기 때문에 5건을 구매해서 5건을 다 못 만날 가능성도 있고, 결과적으로 이제 5건을 구매했음에도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업체를 또 새로 알아봐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DB를 한 달에 매번 구매하고 사용을 하신다라면 뭐 한 건, 두 건, 5건이 아닌 최소 10건 이상은 좀 구매해서 사용을 해야 대수의 법칙에 의해서 평균값에 가까운 미팅 성사율이 유지가 될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적어도 내가 DB 영업을 하겠다라면 이 대수의 법칙에 의거해서 DB 업체는 어떻게 선정해야 되고 얼마 정도의 DB를 사용을 해야 되고 또 어떠한 조건의 DB를 사용해야 되는지 최소한의 기준점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DB 영업을 할 때 이제 열심히 이제 DB를 구매했고 그 DB를 받아서 내가 영업을 할 때 어떠한 플로우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해야 되는지를 좀 디테일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디미를 구매했다면 이제부터는 이제 이런 프로세스, 지금 화면에 보시는 이런 프로세스를 가지고 주차까지 이끌어 가실 텐데요. 가장 이제 DB를 구매해서 처음 시작하는 DB 영업의 프로세스는 TA입니다. 그리고 TA 이후에 1차 미팅, 2차 미팅, 그리고 이후에 클로징. 혹은 이제 3차 미팅 이후에 클로징. 이런 식으로 2스텝 혹은 3스텝으로 보통 청약이 이루어지는데요. 각 단계별로 좀 체크하셔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 TA부터 좀 보자면요. 이 TA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TA가 뭐냐? 텔레폰 어프로치 결국 전화로 고객과 이루어지는 첫 만남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간혹 설계사분들 중에 나는 미팅을 정말 잘할 자신이 있는데 TA가 너무 두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분들께 꼭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A 설계사는 전화는 정말 잘하지만 실제 대면 미팅 때 긴장을 많이 하고 실수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B 설계사는 미팅은 기가 막히게 잘하는데 TA를 너무 두려워해서 안 하려고 해요. 이 B 설계사를 제가 6개월, 1년을 살펴본다면 결과적으로 1년 뒤, 2년 뒤, 3년 뒤에 누가 업적이 더 높을까요? 맞아요. 전화는 처음에 어떻게 보면 대면 미팅에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었지만, 전화를 통해서 고객을 많이 만났던 이 A 설계사가 결과적으로 많은 업적을 달성을 하더라고요. 단언컨대 지금 당장은 미팅을 잘하고 TA를 두려워하는 이 B 설계사가 지인이나 기고객의 소개로 인해서 업적이 높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이 전화에 대한 두려움이 없고 열심히 있던 이 A 설계사가 성장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일단 우리가 DB 영업을 하겠다고 달려들었으면 DB 고객을 만나야 하잖아요. 그 만남의 시작점이 바로 이 TA인데 이걸 두려워서 못한다면 DB 영업을 할 수가 없는 거겠죠. 자, 근데 이렇게 두려워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결과적으로 TA 스크립트가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제 그래서 TA를 이제 준비하는 입장에서 제일 먼저 체크해야 할 거는 스크립트의 보유 여부입니다. 그리고 숙지 여부입니다. 이 스크립트에는 어떠한 내용이 담겨 있어야 하냐면, 1차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 전화 때 고객에게 전해야 할 필수적인 내용과 또 고객이 그 사이사이에 거절할 만한 내용에 대한 선거절, 또 우리 거절 처리 화법이 있어야 되는데요. 이런 스크립트가 있다면, 그리고 이 스크립트를 숙지하고 있다면, 고객이 어떤 말을 하든 바로바로 반론 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겠죠. 자, 그런데 그러면 이러한 스크립트 과연 좀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되느냐.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시고요. 저도 실제로 이 스크립트에 대해서 공유해 줄 수 있으니까라는
질문을 많이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자리에 모신 분들도 이런 생각을 가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은 제가 사용하는 스크립트에 대해서 좀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이 스크립트 필요하신 분은 제가 혼자 얘기하는 것 같아서 채팅방에 숫자 1을 좀 올려주시겠어요? 아, 네. 칼같이 올려줘서 감사합니다. 네. 스크립트 제가 열심히 공유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호응이 없으면 어떡할까 네, 걱정을 많이 했는데, 다행이네요. 이 스크립트는 이제 이 시간에 이 스크립트까지 다 얘기하면 오래 걸리니까요. 강의가 종료되면 박상원 본부장님 통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우리가 고객에게 전할 내용과 또 그리고 그 가운데 고객이 거절할 만한 것에 대한 거절 화법을 준비한 스크립트가 준비가 되었으면 이제부터 본격적인 TA입니다. TA 때 좀 우리가 이제 진행을 해야 할 것 중에 꼭 고려하셔야 할 건 일단 DB는 배분되면 무조건 당일 혹은 그 다음날 전화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루 이틀 3일이 지나가다 보면 그 사이에 다른 DB 업체의 전화를 받으실 수도 있고요. 전화를 받으실 수도 있고요. 저도 마찬가지인데 하루에 많은 전화가 오다 보니까 그 전화의 내용을 까먹기도 합니다. 그래서 TA는 배분되면 무조건 당일 혹은 그 다음날 꼭 전화를 하셔야 되는데요. 만약에 이제 금요일 날 오후나 저녁에 배분을 받으셨다면 이 전화 토요일에 하는 게 좋나요? 아니면 월요일에 하는 게 좋나요? 라는 질문을 간혹 받기도 합니다. 금요일 날 저녁이나 오후에 DB를 지급받는다라면 저는 개인적으로 토요일 오전까지 12시까지는 전화를 드립니다. TA를 합니다. 고객분들도 토요일 오전까지는 전화를 받음에 있어서 크게 거부감은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TA는 꼭 콜을 배분받고 당일 혹은 다음 날까지 그리고 금요일에 배분받는다라면 토요일날 오전까지는 꼭 TA를 촉구를 하셔야 되고요. 통화 시간은 되도록 고객이 원하는 시간대에 전화를 하되 만약 그 원하는 시간대가 뭐 오후 3시, 4시 이게 아니라 오전, 오후 이런 식으로만 확인이 된다라면 오전은 10시 30분 정도가 좋고요. 오후에는 2시 반에서 3시 반경이 제일 전화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점심시간인 오히려 12시부터 1시는 좀 피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보통 일반 직장인이 9시에 출근, 8시 반에 출근을 해서 이제 9시 업무 개시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업무 개시와 동시에 메일도 열어보고 그날 해야 할 일정들을 좀 정리를 할 거고요. 보통 9시 반부터 미팅, 이제 팀 회의나 아니면 부서 회의를 진행을 하는데요. 1시간에서 1시간 정도 반 이후에 회의가 끝나는 게 11시입니다. 10시 반에서 11시요. 그럼 이때 보통 어떻게 하냐면요. 흡연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연초를 태우러 가시고요. 혹은 이제 가까운 팀원들과 티타임을 가지기도 하시거든요. 이러한 시간에 전화를 해야 잘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TA 같은 경우 평일 기준으로 전화를 할 때에는 뭐 9시, 9시 반, 뭐 12시, 점심시간 12시, 1시 이때보다는 오전은 10시 반에서 11시, 그리고 오후는 한 2시 반부터 한 3시 반 사이 가장 나른하고 가장 피곤하고 무언가가 잠깐 쉬어가는 타이밍에 그때 전화를 받을 여유가 있으니까 그때 전화하셔야 가장 타율이 높으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시간대에 이 전화 TA를 했다라면 우리가 TA를 할 때에는 오로지 나는 이 고객을 만나겠다는 마음으로 다른 얘기 하지 마시고 무조건 만남을 유도하는 멘트만 하셔야 합니다. 이 부분은 좀 자세한 부분은 전해드린 스크립트에 드릴 텐데 고객이 무슨 말을 하든 나는 고객과의 만남 시간과 장소를 픽스하기 위해서 다시 되돌아와야 되고요. 간혹 전화를 좀 하다 보면 고객이 보험 관련 질문을 하거나 네, 전화를 하다 보면 간혹 고객이 보험 관련 질문을 하거나 고객분께서 이제 다른 이야기로 이제 이야기를 풀어가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도 절대 고객의 그러한 이야기에 기세에 끌려가지 마시고, 나는 이 고객과 만남을 위해서 전화를 했기 때문에 만남에 대한 약속과 그리고 그거 외적인 이야기는 만나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만 하시고요. 통화는 최대한 간결하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제가 신입분들께 TA에 대한 교육을 진행할 때 통화 시간에 대한 이야기와 또 스크립트를 통해서 이제 고객분들에 대한 반론 처리와 또 우리가 이야기를 고객에게 그 통화를 함에 있어서 만난 약속이라는 주제만 생각하라는 이야기를 드리고요. 통화 시간에 대해서는
최대 1분 30초에서 2분 이내에 끊으시는 게 좋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먼저 꼭 숙지하시고 TA를 하다 보면 우리가 공급받은 TV, 구매한 TV로 고객을 만나기 위한 타율이 많이 올라갈 거고요. 이 가운데 이제 우리가 TA를 할 때 여러 가지 화법이 있겠지만, TA 화법에 대해서는 이제 별도의 교육이 있을 만큼 많은 화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꼭 기억하셔야 할 부분은 흔히 얘기하는 더블 바인딩이라고 하죠. 양자택일화법. 시간이나 무언가 고객의 답변을 유도할 때에는 다른 이야기, 넓은 질문, 열린 질문을 하지 마시고 좁힌 질문 두 가지 중 한 가지를 택해야 되는 질문 위주로 진행을 하신다면 좋은 성과를 얻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PPT에는 넣지 못했는데, 이렇게 이제 우리가 TA를 통해서 약속을 잡았다면, 통화 종료와 동시에, 미팅 예약 문자를 고객분께 보내드리고요. 미팅 전날이나 당일에 꼭 재확인을 하시고 방문을 하셔야 합니다. 생각보다 고객분들은 많은 전화를 받고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잦은 전화를 받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바쁘다 보니까 까먹을 수 있다는 것을 꼭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TA를 통해서 약속을 잡았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미팅을 진행을 해야겠죠. TA를 통해서 만남 약속을 잡았다면 이제 우리가 고객을 만나야 되는데 미팅 전에 이제 고객에게 연락을 했더니 이제 고객이 다행히도 약속한 시간에 보자고 회신을 주셨고요. 정말 다행스럽게 고객을 만났어요. 만났는데 이제 여기부터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할 건, 자, 이 고객은 과연 왜 여기에 나왔을지를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 DB 영업을 처음 시작할 때, 그리고 교육을 받은 신입 때에는 이 자리에 나오는 고객분들은 정말 보험을 점검받고 싶어서 오신 줄 알았어요. 자,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전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고객은 대부분의 고객은요, 제가 만나보니까 흔히 네 가지 케이스의 사유로 그 미팅장에서 나오거든요. 첫 번째는 뭐 받을 게 있다 그래서, 그리고 두 번째는 보험료 줄여준다고 해서, 세 번째는 그냥 온다고 하니까, 그리고 네 번째가 제가 너무나도 원했던 보험 점검을 받고 싶어서, 이런 네 가지 사유로 보통 미팅을 나오시는데요. 실제로 만나보시면 어떠한 것을 받을 게 있다 해서 혹은 보험료를 줄여준다고 해서 나오시는 분들이 대다수고요. 한 10분 중에 한 분 정도만 보험을 점검을 받고 싶어요라고 하시는 상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왜 이렇게 되었는가를 좀 고민해 봤더니 보통 콜센터에서 고객에게 1차 콜을 할 때는요. 가입된 보험에서 못 받은 보험금이 있습니다라는 식으로 되게 두리뭉실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객분께서 일단 이 보험과 관련된 전화를 받으셨을 때는 내 보험에서 뭐가 받을 게 있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나오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우리가 조금 포커싱을 이제 미팅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초의 미팅을 생각하는 입장에서 포커싱을 어디에 둬야 되냐? 고객의 보험 점검보다는 고객이 원하는 그 니즈에 먼저 포커싱을 두고 미팅을 준비해야겠죠.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DB 영업에서 배울 때에는 처음에 만나서 이제 명함을 드리고요. 회사 소개를 하고 오늘은 어떤 상담이 이루어질 거고 보험은 어떠한 기준으로 준비하는지 3대 질환에 대한 RP를 진행을 하고요. 그 이후에 고객에게 고객 동의를 받아서 이 보장 분석을 하고 팩트 파인딩을 하고 약속을 잡으라고 저는 배웠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이런 식으로 배웠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막상 필드에서 이런 플로우로 미팅을 하다 보니까 고객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아, 이번에도 혹시 암내심장 이야기를 하시나요? 이번에도 보험의 기준은 이거라고 허혈성 심혈관이 중요하다 말씀하시나요? 라고 오히려 반문을 하더라고요. 실제로 DB 영업의 역사가 이제 길어진 만큼 고객분들은 이런 플로우에 이런 스타일의 상담을 너무 많이 받아봤고요. 보험을 어떤 기준으로 준비해야 하는지 너무 많이 듣고 또 들었어요. 그래서 그 길을 같이 가게 되면 또 여태까지 고객 앞에 찾아온 실패한 설계사 중 하나로 인식이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플로우를 조금 바꿔봤습니다. 먼저 고객을 만나서 뭐부터 진행을 하냐. 팩트 파인딩을 진행하고요. 팩트 파인딩 이후에 고객 동의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보장 분석을 하고 2차 미팅 약속을 잡는 이런 플로우로 좀 변경을 했거든요.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보통 어떻게 만나자마자 팩트 파인딩부터 진행을 합니까? 라는 의문점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의문점을 풀어가기 위한 방향은요, 다른 부분에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고객 여기 왜 나왔다고요? 뭐 받을 게 있다 혹은 보험료를 줄여준다라는 그런 고객의 어떤 니즈에 우리는 좀 포커싱을 두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고객을 만나게 되면 첫 시작을 무엇으로 하냐? 당연히 명함을 드리고요. 명함을 드린 이후에 제 간단한 소개를 드립니다. 저는 보험을 뭐 얼마큼 했고 이런 얘기보다는 제 성함, 제 이름과 직함 정도만 말씀드리고 바로 본론을 좀 들어가는 입장입니다. 오늘 선생님께서는 이 보험 상담을 요청하셨는데 어떤 부분이 확인이 필요하셔서 말씀해 주셨나요? 라는 질문을 하는데 대부분의 고객은 뭐 받을 게 있다 해서요. 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따라서 고객의 니즈는 미청구 보험금, 미해지 환급금이라는 보험사로부터 받지 못한 돈을 받는 게 니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질문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팩트 파인딩의 시작인 것 같아요. 보통 제가 고객을 만나서 그러시군요. 그러면 오늘 제가 선생님께서 가입한 보험에서 청구하지 못한 보험금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부터 한번 확인해 주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제가 몇 가지 드려야 할 질문들이 있는데요. 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은 좀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보험금을 청구하려면 보험금의 발생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혹시 최근 5년 이내에 입원이나 수술을 하신 적이 있을까요?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것들 이야기하시겠죠. 나 3년 전에 입원했는데, 네, 5년 전에 어떤 수술했는데, 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요. 혹은, 누가 봐도 건강상의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절대 입원이나 수술하신 적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분께는, 이제 이어서 이런 질문을 드리기도 합니다. 선생님, 그러면 입원이나 수술한 적은 없다 하셨는데, 건강검진은 혹시 언제쯤 하셨을까요? 그러면 이제 건강검진 진행하실 때, 결과는 어떠셨나요? 혹은 내시경은 하셨나요? 내시경 결과 용종은 제거하셨나요? 이런 여러 가지 건강검진과 관련된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하다 보면 대부분의 고객분들은 이미 기저질환, 기왕력이 있으신 분들은 당 수치가 높았는데 이번에 좀 떨어졌다고 하네요. 아니요, 저 건강했는데 이번에 고혈압 진단을 받았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에 따라서 이제 세 번째로는 그러시면 지금 현재 복용하시는 약이 있을까요? 아마 실손의료비 가입돼 있을 텐데 약제 및 청구 가능 항목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나 혹은 제 부모님은 당뇨 복용 중이신데 우리 어머님도 혹시 당뇨나 고혈압 약 복용하고 계실까요? 라는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이러한 질문이 사실 한참 유행했던 미청구 보험금 찾기라는 그런 A4 용지에 있는 질문 중 하나들이에요. 근데 이런 질문을 좀 여러 가지 사이사이에 5년 입원 수력이나 혹은 3개월 이내의 통원력 혹은 5년 이내에 7번 이상 연속 치료, 30회 이상 투약과 연결되어서 질문을 하다 보면 우리가 어떤 것들을 생각할 수 있냐면 우리가 많이 보셨던 내용은 많이 보신 내용입니다. 바로 표준체 기준 고지사항이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내용만 잘 파악을 해도 이분이 대략적으로 표준체를 가야 할지, 간편을 가야 할지, 6년 고지형으로 가야 할지, 8년 고지형으로 가야 할지, 이러한 감이 잡힐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까지 생각을 했을 때 내가 지금 고객에게 팩트 파인딩을 하고 있지만 고객 입장에서는 본인이 원했던 미청구 보험금을 확인하는 시간인 거고요. 나는 이후에 보장 분석과 그 이후에 제안할 여러 가지 상품에 대한 기초 그림을 그리는 시간인 거겠죠. 지피지기면 백전불패라고 하잖아요. 고객의 현재 이제 가입되어 있는 상품을 알아야 이후에 진행된 상담에서 내가 제안할 상품에 대한 니즈를 더 불러일으킬 수 있을 텐데 그렇다고 해서 이런 팩트파인딩 용지를 먼저 내민다라면 고객 입장에서는 되게 거부감이 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청구를 해주기 위한 작업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팩트파인딩을 1차적으로 먼저 파악을 하고요. 이렇게 파악이 된 정보를 기준으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몇 년 전에 수술하셨고,
지금 현재 이런 약을 복용하고 계시고 최근에 건강검진은 이런 것들을 다녀오셨다 하셨는데 가입되어 있는 보험에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잘 청구되었는지 혹은 청구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지를 제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선생님의 가입되어 있는 보험을 조회해야 되는데요. 하고 고객 동의를 시작합니다. 이제 그런데 이제 많은 특히 GA 저도 마찬가지고요. GA 같은 경우는 이제 보장 분석의 툴을 메리츠로 많이 진행을 합니다. 저도 최근까지는 메리츠로 많이 보장 분석을 진행을 했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DB 손해보험의 보장 분석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제 이후에 흘러가는 플로우를 보시다 보면 왜 DB로 지금 진행을 하는지가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아까 보였던 화면처럼 이제 고객 동의를 이렇게 받고 나서 이제 가입되어 있는 보험을 하나하나 살펴보며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그 청구 가능한 항목을 확인하는데 이렇게 청구 가능한 항목을 확인을 하면서 나는 이미 고객이 받은 팩트 파인딩이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어떠한 담보와 어떠한 상품을 좀 제안할지를 머릿속에 정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고객님께 선생님, 이때 용종수술 진행하신 거 아마 지금 못 받으셨다고 하면 이거는 청구 사료를 다음번 저 미팅 때 준비해 주시면 그때 청구하면서 지급받을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혹은 작년에 자동차 보험 사고 났다 하셨는데 운전자 보험에서 30만 원 지급되실 게 있을 거예요. 이것도 제가 서류 안내해 드린 대로 발급해 주시면 다음번 미팅 때 지급받을 수 있게 도와드릴게요. 라고 충분히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만나서 이제 청구 가능 항목을 팩트 파인딩을 청구 가능 항목이라는 부분으로 확인을 하고요. 이후에 고객 동의를 통해서 보험을 조회하고 그 조회한 보험 속에서 보장 분석은 난 이미 했지만 고객이 아직 얘기하지 않고 난 이미 보장 분석한 상태에서 고객에게 이제 청구 가능한 항목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라는 거를 안내를 한다라면 고객 입장에서 저라는 보험 설계사는 가입을 먼저 얘기하기보다는 내가 가입한 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 부분, 무언가 나를 도와주는 사람으로 인식할 확률이 매우 높겠죠. 나는 여기까지만 잘 진행을 해도 무언가가 가입을 위한 보험 설계사보다는 고마운 보험 설계사가 되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청구 가능 항목까지 다 이야기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내 머릿속에 정리했던 보장 분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 그런데 제가 선생님의 보험 내용을 보면서 이 부분은 꼭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면서, 아까 이제 이미 고혈압 당뇨약을 복용하고 계시다 했는데, 지금 현재 가서 보니 혈관 질환 관련 담보가 조금 부족하네요. 혹은 혈관 관련 수술비가 부족하네요. 최근에 혈관 관련 주요 치료비가 나왔는데 이런 부분은 가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추후에 혈관 관련 수술을 가능성이 높으신데 이런 경우 지급받을 금액 자체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보강을 해가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라는 식으로 우리가 필드에서 현장 고객분께 니즈를 불러일으키는 멘트들을 충분히 이야기를 같이 드려요. 그리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꼭 보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며 이 부분에 대해 제가 다음번 청구 서류를 받기 위한 만남 때 제안을 드려도 괜찮을까요? 라고 여쭤봅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흘러온 입장에서 고객분께서 싫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은 네, 알겠어요. 그러면 다음번에 제가 필요한 거 적당한 선에서 제안해 주시면 한번 검토해 볼게요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다시 한번 제대로 된 팩트 파인딩을 진행할 건데요. 이때는 지금 이 보시는 화면은 제가 미팅 때 꼭 가지고 다니는 종이 용지거든요. 고객과 함께 이 팩트파인딩 용지를 작성을 하면서 고객에 대한 개인 정보 그리고 이 서류를 작성한 날짜 그리고 성함과 사인까지 받아오거든요. 근데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생각보다 고객분들은 이제 하나하나 꼼꼼하게 질문을 해도 잘 이해도 못할 뿐더러 심지어 어제 갔다 온 병원도 기억을 잘 못하십니다. 그래서 가끔은 이런 부분에
이제 놓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분쟁이 생길 때도 있는데요. 그때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해당 용지는 꼭 작성을 합니다. 근데 이 용지를 작성할 때 고객이 잘 이해하지 못한다 해서 그냥 대충대충 작성할 게 아니라 좀 꼼꼼히 작성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이제 팩트 파인딩을 하고 나면요. 우리가 이제 팩트 파인딩 마치고 나서 적정 보험료를 여쭤보고 2차 미팅 날짜까지 잡고 2차 미팅을 준비하기 위해서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 2차 미팅은 그럼 보통 이제 첫 미팅이 끝나고 나서 며칠 이내에 잡는 게 좋냐. 빠르면 이틀 뒤, 늦어도 일주일 이내에 미팅을 하셔야지만 청약률이 급격히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발생하는 문제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매우 기분 좋게, 네, 매우 기분 좋게 이렇게 미팅을 하고 와서 이제 받았던 이 팩트 파인딩 용지로 열심히 고객 등록을 하고 설계를 시작하겠죠. 자, 그런데 설계를 시작하고 심사를 받다 보니까 분명히 고객분께서 이야기하지 않았던 수많은 고지사항이 튀어나오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나한테는 저 병원 간 적이 거의 없어요. 건강해요. 라고 얘기했는데, 뭐 지렴으로 17회, 뭐 20회, 30회 통원하신 분도 있을 거고요. 혹은 갑자기 모르던 수술력이 튀어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심지어 이제 GA 같은 경우는 A 보험사에서는 청구력이 2개 나왔는데 B 보험사에서는 청구력이 5개가 나오고 C 보험사에서는 심지어 이 A사, B사에서 나오지 않았던 고지사항이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 튀어나올 때마다 고객분께 선생님 통화 가능하신가요? 확인해보니까 21년 7월경에 뭐 지점으로 병원 갔다 오신 게 있는 것 같은데 혹시 뭔지 기억하시나요? 통화가 맞췄어요. 또 다른 보험사에서 고지사항이 나오면 또 물어볼 수도 있겠지만 매번 그렇게 하기 참 어렵잖아요. 그래서 요즘 조금 똑똑하신 설계사분들께서는 5년치 기록이 기록된 요양급여 내역서를 전부 발급을 하시거나 혹은 이제 건강보험평가원 이음, 어플 이음을 통해서 조회하시는 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그렇게 많이 했고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실제 미팅을 마치고 2차 미팅까지 가는 과정이 너무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자, 아까 제가 DB 영업을 하면서 명심해야 할 세 가지에 대해서 첫 번째는 대수의 법칙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신속함을 말씀드렸는데, 왜 신속함을 말씀드리느냐? 1차 미팅 끝나고 2차 미팅까지 빠르게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이 2차 미팅이 진행되기까지의 고지사항 문제가 제일 많아요. 근데 이 문제를 압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면 좀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보험사 인증 한 번만 받으면 고지사항이 쫙 정리돼서 나오고 가입 가능한 유형의 상품까지 정리가 돼서 나온다라면 보험사에서 그게 나온다라면 우리 그 팀장님들 여기 계신 설계사님들 좀 어떠실 것 같습니까? 1번 좋을 것 같다. 2번 매우 좋을 것 같다. 3번 무조건 필요하다. 우리가 이렇게 한번 답변 올려주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무조건 이런 시스템이 있다면 다 사용하시겠죠? 어. 그런데 이 시스템이 있으니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겠죠? 이 꿀팁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험사 인증 한 번만 받으면 고지사항이 쫙 정리돼서 나오고 가입 상품까지 정리돼서 나오는 시스템이 있는 보험사가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네. 제가 아까 고객이 어디로 한다 했죠? 맞아요. DB입니다. DB뿐만 아니라 메리츠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DB를 추천드리는지를 보여드릴 거예요. 자, 보통 저는 미팅을 뭘로 진행하냐면요. 노트북으로 많이 진행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트북에는 전산이 깔려 있겠죠. 그래서 이제 전산에 있는 이제 고객 동의를 통해서 고객 동의를 받고요. 이후에 보장 분석 툴로 보장 분석을 하는데요. 지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DB를 통해서 고객 동의를 받고 난 이후에 이제 팩트 파인딩 다 하고 고객분께 제안 이야기 끝내고 미팅을 마치기 전에 선생님 그러면 제가 다음번에 제안을 드리기 전에 한 가지만 더 인증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바로 또 전산을 오픈을 합니다. 그래서 전산에 들어가서 아무 상품이나 근데 웬만하면 표준체 상품이 좋아요.
표준체 상품으로 그냥 설계 누르시고요. 정규 설계에서 고객분 성함 입히시고 그리고 담보도 그냥 보이는 담보 아무거나 누르셔도 됩니다. 아무거나 누르고 보험료 산출한 다음에요. 여기부터가 시작입니다. 질문서를 들어가시면요. 질문서 오른쪽 위에 이 질병상세고지라는 여기 보이시는 버튼이 있죠? 이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시고 나면요. 다음과 같은 화면이 보이는데요. 여기 어, 상단에 URL 발송 심평원이라고 있습니다. 이 정보가 뭐냐면 건강보험 이음의 자료를 다 끌어와서 정리해주는 URL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URL을 로그라는 업체에서 이제 뭐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업체를 이용하고 있는 게 DB와 메리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심평원 인증을 누르시면요. 심평원 인증을 누르시고 나면 이제 내 진료 확인하기 심평원 URL 발송이라는 요 화면이 뜨는데요. 여기에서 체크박스 누르시고 발송을 누르시면요. 고객님께 왼쪽과 같은 문자가 발송이 됩니다. 그 왼쪽과 발송하는 문자 링크 이제 고객 핸드폰으로 오시니까 그 링크를 들어가서 실제 이 링크를 들어가면 위에는 DB손해보험이라고 적혀 있을 거고요. 서비스에 대해서 이제 종합 알리르무상, 간편 알리르무상 이게 있는데 무조건 종합으로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 이분 간편으로 갈지 종합으로 갈지 아직 정해져 있지 않거든요. 그리고 만약 간편으로 가셔야 하는 분이라 할지라도 고지사항 5년치 거 정확히 확인하시고 진행하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종합보험 알릴 의무사항 체크를 하신 다음에 요 이제 안에서 인증 한 번만 문자 인증 한 번만 진행하시면 이제 고객분께서 완료됐다라는 확인이 될 거고요. 이 완료는 어떻게 확인하냐? 제 핸드폰으로 이 로그라는 카톡이 오고 고객의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 정보 산출이라는 메시지가 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DB 전산으로 고객 동의를 했어요. 그리고 DB 전산으로 보장 분석을 했고요. 보장 분석 끝나고 나서 다음에 제안 받기로 하셨습니다. 그럼 바로 그 전산으로 뭐 하면 돼요? 고지사항 체크 시작하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하고 나면 이제 이후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 아까 이제 보셨던 화면에서 네. 아까 이제 보셨던 화면에서 여기 색깔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자동고지 심평원이라는 두 번째 버튼이 있죠. 이 버튼을 눌러보시면 이러한 화면이 나옵니다. 이 화면 내용 속에서 뭘 알 수 있냐면 여기에 대상 여부라고 해서 5년 고지형, 6년 고지형, 7년 고지형, 8년 고지형, 9년 고지형 이렇게 나오거든요, 내용이. 그리고 여기 YN, 뭐 YN 이런 식으로 나오다 보니까 이거 인증 하나만 받아도 이 사람은 5년 고지형으로 가야 하는구나, 7년 고지형으로 가야 하는구나, 9년 고지형으로 가야 하는지가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두 번째 항목으로 가서 보면 고지 병력별 언제 진료를 했고요. 언제 진료를 마쳤고요. 입원은 언제 했고 수술은 언제 했고 외래외스랑 수술 여부까지 확인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이 어떻게 보면 확인되는 이 내용들을 기준으로 해서 DB를 굳이 하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이 내용을 기준으로 가입 가능한 보험 유형 선택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고지할 내용 확인이 됐으니까 타이핑 쳐서 뭐 하면 될까요? 각 사의 매니저님들께 설계 요청하면 바로 설계가 진행이 되겠죠. 심사도 나올 거고요. 자, 그럼 이렇게 하면 좋은 것이 무엇이냐? 더 이상 고객에게 자세하게 물어보지 않아도 괜찮아요. 고객이 기억이 못하는 병력이 있다 할지라도 제가 이중 체크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고지사항을 확인하고 나는 게 DB의 플로우인데, 자, 왜 제가 DB를 안내하냐면, 메리츠도 이렇게 발송이 가능한 플로우가 컴퓨터 전산과 모바일로 둘 다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메리츠 같은 경우는 아까 보셨던 고지 병력별 날짜가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 말인 즉슨 내가 메리츠로 고지 그 이제
5년치 심평원 인증을 받으면 다른 보험사로 고지할 내용을 확인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심평원 등록하면 기록이 남지 않냐고요? 예, 보시면 알겠지만 2주 이후에 이거 다시 조회해보면 이 조회 이력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요 밑에 적혀 있네요. 30일간 보관된 뒤 삭제 처리된다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하신 분들은 건강보험평가원에 어플 이음을 하셔서 별도로 정리를 하셔야겠죠. 저도 처음엔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는데 시간 엑셀 정리하는 것도 오래 걸리고 하다 보니 이 보험사에서 이런 시스템을 지금은 이용하고 있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조차도 지켜지지 않는다라면 조금 이건 법적인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마음을 내려놓고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DB나 혹은 메리츠로 조회를 한다라면 고객의 병력이 전부 조회가 되고 그거에 따라서 그 고객분께 바로 그 고객님의 1차 미팅 이후에 2차 미팅 때까지의 시간을 압도적으로 줄일 수가 있겠죠. 지금 PPT를 하나 제가 깜빡 잊고 놓쳤는데 보통 제가 이렇게 인증을 받고 나면요. 지금 보시는 화면까지 이렇게 로그, 알림 의무사항 정보 산출 성공까지 확인이 되고 나면 미팅을 마치고 나오고요. 나옴과 동시에 매니저님께 고객분 성함, DB 매니저님께 고객분 성함, 그리고 고객에 대한 제가 구두로 받은 알릴 의무사항, 그리고 필요한 담보들 몇 가지 적어서 URL 인증해 놨습니다. 심평원 인증했습니다라는 메시지와 함께 설계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해당 고객님께 가장 어떻게 보면 맞는 유형의 고지사항이 맞는 상품을 기준으로 심사가 진행이 되어 있을 거고요. 그 심사가 진행되어 있는 설계권을 가지고 당일 저녁이나 다음날 조정해서 제안서를 만들 수가 있는 거겠죠. 이제 이런 시스템이 이제 어떻게 보면 만들어진 지 오픈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작년부터 오픈이 되었고요. 제가 이제 DB와 메리츠를 둘 다 써본 경험에서 DB가 저는 조금 더 수월했기 때문에 DB를 사용하는데 이러한 시스템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스템은 보험사에서 영업에 적극적으로 이용하라고 만든 시스템인 만큼 심평원 인증 별도로 받지 마시고 이 부분으로 진행한다라면 조금 빠르게 1차 미팅 이후에 2차 미팅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굳이 이렇게 꼭 미팅 때 복잡하게 다 시간을 들여서 복잡하게 클릭하고 인증 추가로 해가지고 굳이 이렇게 받는 이유가 있어요. 물론 고객의 안전한 청약을 위한 것도 있는데요. 모은 수치가 되게 많죠. 이제 제가 되게 개인적으로 약간 이런 성향이거든요. 제가 이제 5월 달에 그냥 막연히 생각해봤던 주차별 계약건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이 조기가동과 업적의 필요성이 진짜 있나? 하고 스스로 정리를 해봤는데, 이게 날짜별로 좀 내용을 엑셀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청약은 되도록이면 3주차 이전, 그러니까 21일에서 25일 이전에 진행을 해야 체결률이 높더라고요. 보통 3주차라고 하면 이제 한 21일, 한 22일, 그러니까 여튼 25일 이전을 얘기하는데 왜 그런지 생각을 해보니까 대부분의 고객분들은 25일에 자동일체일을 설정해 놓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보험을 변경한다라면 혹은 이제 뭐 리모델링을 하든 추가로 가입한다라면 이번 달에는 보험료가 2달치 나간다고 생각을 해서 계약을 한 달 미루거나 아니면 계약을 조금 더 고민해 보겠다는 심리적인 저항감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 연결되는 이야기인데 결과적으로 그러면 25일 이전에 청약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맞아요. DB가 일단 월초부터 빠르게 공급이 돼야 되고요. 그 DB를 공급받은 DB를 통해서 가동이 빨리 시작이 돼야 되고, 만약에 2주차, 3주차에 나온다 할지라도 첫 번째 미팅이 끝나고 두 번째 미팅까지 시간이 압도적으로 신속하고 빨라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결과적으로 그 미팅의 간격, 그리고 내가 설계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미팅 때 조금은 귀찮지만, 아까 봤던 이런 작업을 한다라면, 이 미팅 시간에 대한 그 소요되는 시간을 압도적으로 줄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줄인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좀 더 많은 고객을 만나고 추가적인 소득을 창출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귀찮지만 위와 같은 작업을 미팅하는 고객분들은 같이 진행합니다. 그리고 빠르게, 빠르면 이틀, 늦어도 일주일에는 만나서 추가 제안을 꼭 드리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DB 미팅의 플로우랑 청약까지 좀 속도를 내기 위한 방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자,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는 진짜 이제 이거 DB 영업 하시는 분은 무조건 하셔야 되고 집중하셔야 돼요. 뭐 플로우도 좋고요. DB 선정업체 좋은데요. 다 그런 거는 하시다 보면 경험이라는 게 쌓이거든요. 근데 경험이 쌓이려면 많은 시도를 해봐야 하잖아요. 그 시도를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이라면 더더욱 DB 영업을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이라면 더더욱 지금부터 집중해서 시작하셔야 하는 겁니다. 저는요, 제가 지급받은 DB 고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이 고객을 만났는데 이 고객이 저랑 계약을 안 했어요. 청약을 안 했어요. 근데 참 웃긴 건 나랑 청약은 안 했다 할지라도 그 누군가 다른 설계사와는 청약을 했으니까 가입돼 있는 보험이 있을 거잖아요. 그 말인 즉슨 이 고객이 나와 청약을 하지 않았을 뿐 보험 설계사와 만남을 안 한다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험 설계사와 만남을 기피한다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그 고객과 내가 어떠한 시기와 어떠한 상황이 맞지 않아서 내가 제안한 그 상품, 내가 제안한 그 플랜이 고객을 어떻게 이끌지 못했다. 청약까지 만들지 못했다. 이런 생각을 할 뿐이거든요. 그러면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지금 당장 이 시기와 상황은 맞지 않지만 어떠한 시기, 어떠한 상황이 되면 또 다시 나를 만나서 청약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DB 영업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받은 DB는 전부 다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FC일 때부터 제가 받은 DB를 다 정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공급받은 업체, DB 단가, 지급받은 날짜, 고객명, 지역, 네. 네. 지급받은 날짜, 고객명, 지역, 생년월일, 연락처, 진행 결과, 청약 금액 이런 것들을 다 정리를 했는데 이제 지점장으로서 지점 관리를 좀 하다 보니까 그냥 이런 것들 저만 관리하지 말고 함께하는 FC님들 눈으로 볼 수 있는 지표를 그냥 만들어 드리자 해서 그냥 엑셀을 만들었습니다. 엑셀 프로그램 만들어서 이제 함께 하는 지점원분들 이렇게 다 정리하고 관리해 드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이렇게 하게 되면요. 이제 그 내용만 잘 입력하고 업데이트만 하면 각 단계별로 DB 영업을 하는 각 단계별로 타율이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저는 신입분들이 입사하면 3개월 정도 그냥 DB 영업을 진행을 하게 하고요. 그 결과치만 봅니다. 물론 사이다의 피드백은 하겠지만요. 그런데 그 결과치가 나쁘게 나온다 한들 뭐라고 크게 말씀드리진 않아요. 왜냐? 한 그정 3개월 정도 영업을 하면서 데이터를 쌓아보면 이분이 TA가 문제인지 AP가 문제인지 AP에서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가 확인이 되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피드백을 들어야 그게 현실적으로 이분이 성장할 수 있는 길이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먼저는 DB를 잘 정리하고 이 결과치까지 잘 정리를 한다라면 타율이 계산되고 내가 어떤 부분을 더 집중해서 발전시켜야 되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요. 저희가 영업직이다 보니까 매달 업적이 되게 불안하잖아요. 지금 저도 5월달 중순인데 가동하고 아무것도 아직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 달 얼마 마감할지도 지금 약간 막막해요. 근데 제 한 치 앞을 모르는 저희지만 근데 뭔가 자신감이 있어요. 왜냐면 이러한 데이터가 축적이 되다 보면 내가 어느 정도의 DB를 구매하면 어느 정도의 비용을 지불하면 어느 정도의 체결률이 있고 어느 정도의 소득이 나오는구나라는 평균값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아직 조금 업적이 미미하다 할지라도 불안하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 좀 생깁니다. 근데 그게 그거 근거가 되어서 이제 영업을 하다 보면 오는 슬럼프나 번아웃이 올 때에도 이 데이터를 보면 다시 한번 딛고 일어날 힘이 좀 생기더라고요. 이렇게 눈에 보이는 지표로 스스로에 대한 확신이 좀 생기니까 뭔가 새로운 도전을 할 때도 뭔가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DB 영업을 할 거라면 그리고 DB 영업이 잘 될 때도 있고 못 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내가 받은 DB는 꼭 정리해야 한다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한 DB로 타율도 계산을 하지만, 지급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DB를 정리해 놨다가, 전화를 하다 보면 그러잖아요. 장기 부재가 있고요. 제가 갑자기 좀 집에 일이 있어서요. 혹은 몸이 좀 안 좋아서요. 지방에 출장을 와서요. 뭐 이런 여러 가지 기타 사유로 만남이 이루어지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보통 이런 분들 팔로우업 아무리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1개월 이상, 2개월 이상 하시는 분 많지 않거든요. 근데 저는 3개월이나 6개월마다 리마인드 콜을 합니다. 흔히 얘기하는 제 콜이에요. 저는 고객에 대해서 내가 제안하는 상품에 대해서 싫습니다라는 거절을 받기 전까지는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심지어 상품을 제안했는데, 좀 부담스럽네요. 좀 이번에 어려울 것 같아요. 라고 거절하신 분도 나와의 연락이 지속되는 한 끝은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영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이렇게 연락을 드리는데, 간혹 이제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제 콜, 리마인드 콜 이거 어차피 안 될 거 힘만 빼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근데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아니에요. DB의 추출 방법과 나에게 오는까지 과정을 생각하면 사실상 이 DB 몇 번이고 재활용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고객은요, 나와 만난 그 시기와 상황이 그때 맞지 않아서 청약을 안 할 뿐이지 어느 한 상황과 시기가 되면 처약할 수 있어요. 그 사례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제가 많은 사례가 있지만 대표적인 세 가지 사례만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23년 9월에 제가 지급받은 DB입니다. 보시면 밑에 첫 통화 날짜 보이시죠? 23년 9월에 55초 통화했어요. 전화 걸었더니, 나중에 연락 주세요. 제가 좀 바빠서요. 하고, 그럼 언제 연락드릴까요? 내일 연락 주세요. 하고 끊었습니다. 55초 통화했거든요. 근데 그 다음날도, 그 다다음 날도 전화를 해도 안 받으세요. 한 일주일 전화했는데 안 받으셔서, 그냥 이제, 그렇구나 하고, 또 기록하고, 나중에 리마인드 콜 해가지고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약 6개월이 지난 시점, 3월 14일에 이제 고객께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근데 고객분께서 전화를 갑자기 받으셨네요. 그전에는 전화를 안 받아서 통화 이력이 없죠. 제 콜을 했는데 전화를 받으시더니 갑자기 얘기하시는 거예요. 혹시 이번 주에 시간 되세요? 정확히 얘기하면 내일 오실 수 있어요가 답이었어요, 처음에는. 선생님, 제가 내일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이번 주 금요일이나 토요일 중 언제 괜찮으신가 이런 질문을 했고, 3월 19일에 만나기로 해서, 그로부터 5일 뒤에 미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을 만나서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첫 콜을 드렸던 23년 9월 4일에 대형 카페를 차리셨다가 좀 여러 가지 사유로 폐업을 하셨던 상황이에요. 폐업 절차를 하다 보니까 너무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 가운데 아들도 이제 군대 간다고 입대 준비하고 하다 보니까 통화할 여력도 없고 심적인 여력도 없으셨습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이제 6개월 뒤에 제 연락을 받았을 때가 언제였냐면 자제분께서 곧 휴가를 나올 예정이셨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이 보험이 고객분께서 보시기에 되게 부족하다고 여기셨는지 보강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물론 약간 운도 좋았습니다. 때마침 제가 연락을 드렸고요. 그래서 그 휴가 일정에 맞춰서 아들의 보험을 새로 가입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드셨던 상황입니다. 23년은 저와 시기와 상황이 맞지 않았지만 24년에 제가 연락을 드렸을 때는 시기와 상황이 맞았어요. 그래서 고객분께서 휴가 나온 아들의 보험을 가입하시길 원하셨고, 제가 만나서 이제 한 번 만나 뵙고, 이제 가이드라인 잡고 보험 적정법을 얘기하고요. 두 번 만나서 청약을 했습니다. 그렇게 청약을 하고 나서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이후부터가 되게 좀 드라마틱하긴 하거든요. 이분 당진에 사시는 분이고 저는 일산에서 지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집은 안양이고요. 네, 안녕하세요, 부자전님. 죄송합니다. 제가 사진을 허락받지 않고 올렸네요. 실제로 이렇게 만나가지고 이제 청약을 하고 나서 계속 이제 전화나 혹은 청구권들 관리해드리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저번 달입니다, 저번 달. 4월 25일, 아직도 날짜가 기억나요. 4월 마감하고 이제 수납 잡으려고 하는데, 뜬금없이 고객분이 전화 오셔서, 본인이 어디서 리크루팅을 당하신 거예요. 보험업을 좀 하려고 하는데, 이 보험업 좀 어떻습니까? 지점장님 좀 하는 거 보니까, 지점장님처럼 조금 영업을 하고 싶은데, 저 영업하면 잘할 것 같아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 이야기 들었을 때 되게 당황스러웠거든요. 왜냐면 이분이 분명히 저랑 청약할 때 군산에, 정확해요. 군산에 계신 분 한 분, 천안에 계신 한 법인 대표님 두 분을 소개시켜주기로 약속했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이미 개인정보는 받았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분들과의 미팅 날짜만 기다리고 있던 상황인데 일단 보험을 오픈해 봤더니 보험료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기본 100만 원, 150만 원, 200만 원 이런 분들이라 저는 엄청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소개해 주겠다고 했던 키명이 된 고객이 갑자기 보험을 시작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근데 어떻게 보면 저도 열심히 공들였던 고객분인데 어떡하겠어요. 본인이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이제 아쉽지만 좀 보여드리겠다는 마음으로 그래서 기왕 하실 거면 그냥 모르시는 분 밑에서 일하지 마시고 제가 잘 아는 진짜 실력 있는 지점장님 한 분 계시니까 그분 밑에서 제대로 배웠으면 좋겠다. 어설프게 입사했다가 지인도 나중에 아쉬운 소리 들릴 수 있으니 제대로 배우셔서 일을 하세요라고 말씀드리고 25일에 내려가서 찾아뵙고요. 25일에 연락을 받고 28일에 내려가서 같이 저희 또 천안하산에 계신 연보라 지점장님 찾아뵙고 같이 함께 찾아뵙고 입사 미팅 진행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엊그제 또 연락 오셨는데 저한테 연락 오셔서 6월 달에 생선보 시험 봐야 되는데 이거 준비 얼마큼 해야 되냐고 저한테 얘기하셔서 무조건 생선보 시험 85점 이상 맞으셔야 나중에 일하면서 여러 가지 기본 지식이 쌓입니다. 라고 얘기 드렸는데 여튼 흔한 케이스는 아닙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처음에 전화하고 이후에 연락이 진행되지 않다 보니까 장기 보제로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고 그냥 날릴 수 있었던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DB를 정리하고 주기적으로 리마인드 콜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연이 계약도 이루어지고 어떻게 보면 함께 이 업을 하게 된 상황까지 이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사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DB 정리를 잘하고 리마인드 콜을 하게 되면 충분히 추가 계약이 나올 수 있다는 상황이 충분히 그 어떠한 시기와 상황이 맞으면 추가적인 계약은 창출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사례인데요. 두 번째 사례요. 24년 8월에 지급받은 DB입니다. 당시에 잠깐 이제 저희 신입팀장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 팀장님께 조금 DB를 지원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DB를 아무리 드려도 아무리 팔로우업을 해도 청약이 안 나오는 거, 계약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왜 계약이 안 나오나 가서 봤더니 뭐 당일에 이제 만나기로 했던 고객분께서 급하게 병원을 갔다. 혹은 전화했는데 내일 통화하자 전화했는데 또 마찬가지로 내일 전화를 안 받더라.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사유를 말씀해 주셨는데 여튼 그러다가 그 신입팀장님은 이 보험업을 떠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분들에 대한 자료를 이제 정리를 하면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신입이었고, 아무리 뭔가가 조금 부족하다 할지라도 이 정도 팔로우업 해드리면 차악이 나오는 게 맞는데, 좀 뭔가 이상하다 싶어서 반박거절 받은 콜들을 제외하고는 조금 지연되거나 연락이 안 됩니다 했던 콜들은 다시 한번 그냥 연락을 드려봤습니다. 언제요? 10월 달부터 돌리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콜을 해본 결과, 물론 이제 그 신야 팀장님이 조금 이제 어려우셨겠죠. 지속적으로 끈질기게 따라 붙는 게요. 콜을 한 세네 번 정도 하시고 전화를 안 받으니까 포기한 케이스가 되게 많더라고요. 여튼 전화를 돌려보니까 그 중에 한 분은 24년 7월 달에 암 수술을 진행을 했고요. 이미 여기에 따른 진단비, 수술비, 통원비 청구를 했는데 문제는 통원비 지급이 안 됐던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통원비에 대한 지급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보험 상담을 신청을 하셨던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이 신입팀장님께서는 그냥 아파서 병원을 갑니다라는 이야기만 듣고 이후에 팔로우업을 하지 않았던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체크해 놓은 상황에서 추후에 전화를 드렸더니 이런 상황을 얘기해 주셨고 전화로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찾아뵙고 통원비에 대한 부분 서류 다 받아서 청구 도와드렸거든요. 통원비가 근데 3만 원이었는데 3만 원 때문에 분쟁하다가 지금 현재 좀 말이 많은 보험사의 통원비였습니다. 끝까지 안 주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계속 분쟁을 해왔는데 통원비 3만 원을 받으려면 2만 원짜리 진단서를 매번 떼우라고 해서 그냥 고객과 얘기해서 그냥 정리했거든요. 여튼 지속적인 팔로우업을 하다 보니까 이분도 이제 결과적으로 이렇게 움직이시는 모습을 보고 이분은 이제 어떻게 보면 상해보험이나 몇 가지 기본적인 보험만 가입을 하시고 배우자님과 자녀분에 대한 청약을 해주셨고요. 또 한 건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건설 현장에서 일하셨던 어떤 분이었는데,
업무 특성상 전화를 잘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화를 하면 받았다가 내일 주세요 끊고 내일 되면 바빠서 못 받으시고 그런 상황이 지속적으로 반복이 되는데 그분에게 몇 번의 연락을 이제 팔로우업을 주기적으로 하다 보니까 어, 한 번도 만나지 않은 고객이지만 3개월 뒤, 6개월 뒤에 진행되는 팔로우업을 통해서 제 콜을 통해서 만나서 또 그 남자친구분과 시언니분 또 만나가지고 청약을 했거든요. 이 세 가지 사례의 공통적인 부분은요. 저는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운이 좋았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DB 영업은 어쨌거나 내가 구매한 DB의 고객이 이미 보험을 가입해 있고 보험에 대한 니즈가 없지는 않아요. 다만 그 보험을 새롭게 준비할 여러 가지 상황과 시기가 맞느냐 맞지 않느냐에 따라 청약이 되고 미뤄지고로 나뉘어진다 생각합니다. 안 되진 않습니다. 아, 제코이시에도 처음 같은 스크립트요? 아니죠.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른 스크립트를 사용을 합니다. 네, 요거는 제가 스크립트에 넣지 못해서 스크립트에 넣어서 같이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코를 꼭, DB는 꼭 정리를 하셔서 주기적으로 제코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렇게 했을 때 이제 결과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DB 영업으로서 고객이 나와 청약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하느냐 혹은 이후에 어떤 상황이 되었을 때 하느냐 이러한 차이가 있다. 이러한 두 가지 선택 상황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시고 조금 DB를 정리해 가신다라면 정말로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아, 그렇죠. 처음에 DB를 받을 때는 당연히 전화하고 이후에 문자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일단 결론부터 내리고 몇 가지 질문사항 드리겠습니다. DB 영업을 해야 할 때 잊지 말아야 할 세 가지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대수입 법칙 좀 지켜서 DB 업체 선정이 신중하게 선정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 DB 업체에 30개 이상의 구매를 통해 테스팅을 하시고요. 매달 10개 이상의 DB를 통해서 결국은 모수가 올라와야 평균값에 맞는 청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평균값에서 효율을 올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대수입 법칙에 일거하여 DB는 꾸준히 팔로우 하시고 구매하시고요. 그리고 또 DB 미팅을 한다라면 일반적인 플로우보다는 고객의 니즈에 맞춘 미팅 플로우를 갖추시고 그 미팅 플로우대로 미팅을 하시되 다음번 제안까지는 최대한 빠르게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청약의 체결률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내가 받은 DB는 이 DB를 열심히 내가 이제 이 DB를 받아서 지금 당장 계약은 안 나온다 할지라도 이 고객이 지금 나와 청약을 못할 뿐이지 어떠한 시기와 상황만 맞으면 충분히 처약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지독하고 집요하게 DB 관리하시고 리마인드 콜 하시면은 어떻게 보면 투자한 DB 값만큼 그 이상의 소득은 얻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월 1,000만 원 소득은 절대 DB 영업으로 꿈의 숫자가 아닙니다. 다만 조금 더 노력하시는 분들이라면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용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 추가적으로 문의사항이 있다라면 네, 벌써 9시가 넘었기 때문에 카톡이나 DM 혹은 우리 박상원 본부장님 통해서 채널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면 내용은 드릴 거고요. 네, 네. 필요하신 자료 그러면 정리만 하겠습니다. 필요한 자료가 첫 번째 스크립트, 두 번째 고지 질문서요. 네,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네. 박상원 부장님 연락 오셨는데 카톡 오셨는데 엑셀도 공유할 수 있냐고요? 네. 엑셀도 어떻게 네, 알겠습니다. 엑셀은 네, 따로 말씀드린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오늘 강의 들어줘서 감사하고요. 다음번에 더 많은 노하우 전할 수 있는 시기가 있다라면 그때 한번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했던 조준희 지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사님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마지막 좀 정리 좀 하겠습니다. 오늘 강사님께서 진행해 주신 자료, T 스크립트, 그다음에 강의안,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엑셀 자료까지 정말 상세한 후기로 남겨주신 분들에게 제가 넘겨드리도록 할 거고요. 오늘 강사님이 이 강의를 준비하시면서 많은 이제 시간과 노고를 쏟으셨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 후기를 좀
답을 해주시면 강사님이 앞으로도 좋은 강의로 여러분들에게 찾아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지 질문서도 같이 포함해서 저희가 준비해서 드리도록 할 거고요. 후기는 이제 셀즈로 사업하기 오픈톡방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다시 후기 선물 관련해서 안내 다시 드릴 거고요. 저희 채널톡으로 꼭 후기 써주시고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너무나 수고 많으셨습니다. 카페에도 올려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세일즈로 사업하기 방에서 연결해드린, 네. 네, 제주님 질문해 주세요. 오늘 따로 어떻게 채워야 될것 같은데. 이 번호로 저한테 연락 한번 주시겠어요? 제주님? 저한테 문자 하나 남겨주시면 제가 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